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G패스원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김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법과정치가 열문항, 그 다음에 사회문화 열문항, 그 다음 경제가 열문항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난이도 있었던 문제들은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숙지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저하고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출제될 만한 개념들을 확인하시는 작업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여러분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거 국제정치, 법과정치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국제정치 파트를 공부하신 분은 뭐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다가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여러분 국제연맹이 이게 1차 대전 이후입니다. 1차 대전 이후. 그 다음 이 국제연합은 이건 2차 대전 이후예요. 2차 대전 이후. 그쵸? 그 다음 여기 제국주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식민지 확보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1차 대전이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고 냉전이 약화되면서 여러분 다극체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하면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디귿.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금 정리한 거를 원표로, 총체적인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표 한번 보신 다음에 대충 여러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국제정치가. 자, 보시면요. 가장 먼저 중세봉권 체제가 이렇게 있다가요. 중세봉권 체제. 이 중세봉권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교황이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영주들이 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중세봉권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 30년 전쟁이 끝이 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교황과 왕권 중에 왕의 권한이 더 세지게 되는, 강화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베스트팔렌 체제입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 중심의 이런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민혁명이 보통 우리가 18세기 때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터진 이 시기를 우리가 근대사회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18세기가 되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유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유무역,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 소국국가, 자유권의 등장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즉 자유가 우선인 시대예요. 자유가 우선인 시대. 자, 자유가 우선인 시대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기업들이라든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는 독과점이라고 하는 단점들, 시장 실패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자유주의 경제의 단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때예요. 그럼 예를 들어 독점기업이 된 거야. 내가 독점기업이 되면 이 나라에서는 내가 독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벌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해외로 나가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식민지 쟁탈전, 뭡니까? 제국주의의 출현이죠. 이 제국주의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커지냐? 여러분 수요가 막 올라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공급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수요가 어때요, 여러분? 끝이 나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번에는 공급은 늘려놨는데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터진 게 바로 뭐냐? 이게 공황입니다. 공황.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은 블록 경제, 미국은 뉴딜 정책, 그리고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전체주의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몇 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까?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2차 대전, 자 1차 여기 보세요. 중세봉권 체제, 그다음 베스트팔렌 조약, 이거는 30년 전쟁, 그다음에 이제 시민혁명. 자, 여기는 이 빈체제라고 하는 거, 비네이 빈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나폴레옹 전쟁, 그다음에 시민혁명 전의 사회로 다시 돌리는 게 이게 빈체제고요.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식민지 쟁탈전인 바로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1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1차 대전이 끝이 나면서 파리 강화회의,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체제가 파리 강화회의에서 나온 체제가 이게 베르사유 체제야. 1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게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대전 이후에 공항이 등장을 하게 돼서 공항을 타개하려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나타나게 된 게 2차 대전. 됐죠? 자, 2차 대전이 나타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양극 체제로 바뀝니다. 즉 미국하고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게 이게 국제연합. 자, 양극 체제는 여기 그림에 있지만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양극 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양극 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요. 양극 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계획입니다. 마샬 계획. 이게 여러분 양극 체제를 대표하는 트루먼 독트린, 마샬 계획 딱 나오면 이건 양극 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그다음 베트남 전쟁.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에 패전하면서 미국이 지면서 여러분 뭐가 나타나게 됐냐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닉슨 독트린. 자, 닉슨 독트린은 여러분 이 닉슨 독트린이 나타나면서 이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극 체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닉슨 독트린이 나타나면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트루먼 독트린, 마샬 계획은 냉전의 완화가 닉슨 독트린.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어때?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다극 체제라는 건 뭐냐면 미국, 중국, 소련 이외에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소련 해체가 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 독일의 통일이 1990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1990년. 그리고 요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다음 소련이 해체되고 여기 보면 EU라든가 WTO, ICC 이런 게 나오죠. EU가 유럽연합이고 WTO가 세계 무역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ICC라고 하는 건 이거 국제범죄재판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 EU나 WTO라고 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국가들이 모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 국가가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EU나 WTO나 ICO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건 이거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실리 추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세봉권, 그다음 베스트팔렌 조약, 빈체제, 베르사유 체제, 그다음 양극, 그다음에 다극, 그다음에 탈냉전, 실리 추구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순서가. 알겠죠? 그리고 1차 대전 때 나타난 게 국제연맹,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게 국제연합. 양극 체제를 대표하는 게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계획, 그다음 양극 체제 완화가 닉슨 독트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2번 문제. 자, 기억 니은의 예로 이렇게 짝지어진 게 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21세기 국제체제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는데 그중에 초국가적 행위자에 정부간이 있고 비정부간이 있습니다. 정부간은 정부끼리 모이는 거고 비정부는 정부가 아닌 것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정부간과 비정부간의 예를 찾아봐라 그러는데 세계무역기구 이거는 국가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간이죠. 정부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이 북미가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니까 이거는 미국과 그다음 캐나다와 그다음 어디입니까? 멕시코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것도 정부간이죠, 여러분. 국제사면위원회는 여러분 이거는 비정부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이건 정부간이죠. 그다음 국제인권연맹 이것도 비정부간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이것도 비정부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부간이고요. 정부간.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비정부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인데요. 4번. 자, 여기서 정부간, 비정부간 봅시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국가가 있겠죠, 일단. 국가.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 국가를 초월하는 행위 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정부간. 이 정부간은 국가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금방 출제가 됐었죠. 이건 정부간 국제기구. 그래서 정부가 아닌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속하는 게 그린피스, 환경이죠.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아까 요거 출제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뭐가 있냐면 또 다국적 기업 같은 게 있다. 그치, 다국적 기업.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가 내부적인 행위 주체가 있는데 국가 내부에 있는 거. 국가 내부에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소수민족, 이익집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국가 원수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 자 이런 네 가지 영향력 있는 개인, 국가 내부적 행위체, 그 다음에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가 있고, 초국가적 행위체에 속하는 게 정부 간, 비정부 간, 다국적 기업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죠. 그 얘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번엔 3번.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향리형이나 신민형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죠. 그럼 강한 게 어딘데? 그거는 참여형이죠. 참여형. 자,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 향리형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 정치체를 인식을 안 하죠. 향리형은. 자, 신민형은 요거 신화인 백성이죠. 신민형은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종을 하죠. 그렇죠? 민주적이다. 틀렸죠. 이건 권위주의에서 나타나죠. 권위주의. 그 다음에 참여형은요. 참여형은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죠.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하지가 않죠.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건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정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정치 문화. 자, 여러분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건 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정치적인 대상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일정한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 자, 정책 결정 과정의 반응 정도에 따라 여기 보세요. 지방 향리형, 그 다음에 신민형, 참여형. 우리가 지금 금방 공부했던 거죠. 이렇게 반응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고 정치적인 동질성 여부에 따라 합이냐 다극이냐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 정치 문화예요. 정치 문화. 자, 근데 이 정치 문화가 여러분 이 정치 문화가 정치 체제의 투입이나 산출 주체에 대한 이 반응에 따라 나눌 때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체계나 투입 산출 주체로서의 반응이 전부 다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뭐냐면 이게 향리형이라는 거예요. 향리형. 그 다음에 체계나 산출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만 투입이나 주체라는 인식은 없을 때 이게 이제 신민형입니다. 신민형. 그다음에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게 이게 참여형이에요. 참여형. 자,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나라, 예를 들면 민주사회라고 했을 때 참여형이 다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고 민주사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참여형이야. 참여형. 그 다음 권위주의 사회 있잖아요. 권위주의 사회는 신하인 백성이 신민형이 가장 큰 비중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전통사회는 향리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가 참여형, 여기도 참여형, 여기가 참여형이 되는 거고, 여기가 신민형, 여기가 신민형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향리형, 여기가 향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라 해서 참여형이 100%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참여형이나 신민형이나 향리형이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참여형. 권위주의 사회는 신민형이 가장 큰 비중, 전통사회는 향리형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죠,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음은 2010년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에 기초의회 의원, 기초의원 선거구래요. 기초의원. 자, 잎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거인이 39,899인데 투표수가 22,375예요. 자, 당선자를 봅시다, 여러분. 자, 어느 선거구인데요. 어느 선거구의 선거인이 39,899고 투표는 22,375를 한 거야. 근데 결과를 봤더니 득표율이 송모모 씨는 28.83, 김모모 씨는 24%, 김모 씨 21%, 나모 씨 13%, 박모 씨 6%인데 당선이 한 명이 된 게 아니라 두 명이 당선됐습니다. 두 명. 그리고 이분이 1위고 이분이 2위잖아. 그지? 1위, 2위 두 분이 당선이 됐죠.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있는 거냐면 중선거구제죠. 그리고 중선거구제니까 소수대표제지. 소수대표제. 여러분 선거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이렇게 있는데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당 한 명을 뽑는 건데 중선거구는 한 선거구당 2인에서 4인까지 그리고 대선거구는 5인 이상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선거구인데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중선거구제거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소선거구의 다수대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분 지방의회,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뭘 하느냐? 중선거구의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자 그러면 맞는 거.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 비율이 여러분 여기 지금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안 나와 있죠.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 쭉 나와 있죠.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에 틀렸고요. 이 동그라미 1번은 이건 비례대표지. 비례대표.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정당에 대한 득표 전국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에 비례해서 명부식으로 해서 여러분 의석수를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지 규정이 있지만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 자 얘만 빼고 기초의회의원 선거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뭐냐면 여러분 소선거구의 다수대표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틀렸고요. 여기도 틀렸고. 3번 광역의원 선거보다 사표가 줄어든다. 여러분 이렇게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되면 사표 즉 낙선자에게 간 표, 이 표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3번 맞고요.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다. 여러분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건 과반수가 넘어갔을 때만 당선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절대다수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다수 대표제, 다수대표제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중선거구의 소수대표제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정답은 3번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과연 선거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선거구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 단위를 선거구라고 불러요.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선거구는 여러분 법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자. 이게 이제 선거구 법정주의인데 이거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게리맨더링. 자, 그리고 이 선거구를 정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인구 편차의 최소화. 우리나라는 이제 2대 1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2대 1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각 선거구 인구 간 편차가 최소화해야 돼. 이게 바로 인구를 대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권자가 적은 지역도 대표자를 배출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건 지역을 대표해야 돼. 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 선거구를 정하죠. 자, 미국의 상원의원은 여러분 미국의 각 주 있잖아. 50개의 주에서 한 주당 2명씩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당 2명을 뽑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거죠. 미국의 상원은. 미국의 하원은 어떤 식이냐면 미국의 하원의원은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미국의 하원 의원이고 미국의 상원 의원은 지역 대표입니다. 주당 2명이니까 인구랑 상관이 없고 주당 2명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선거구제 쭉 있는데 여기 뭐냐면 대부분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대부분에 의한 게 바로 뭐냐면 소선거구. 그렇죠? 그리고 금방 맞잖아. 지역구에서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뽑을 때 기초의회의원 선거. 금방 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것만 중선거구.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대선거구죠. 자, 소선거구제만 여러분 이것만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수대표제예요. 소수대표제. 여기는 몇 명을 뽑냐? 한 선거구당 1명. 여기는 여러분 2명에서 4명. 여기는 5명 이상을 뽑는 거죠. 근데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는 거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여러분 거대 정당이 유리합니다. 왜? 한 선거구당 1명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내지는 야당의 제1야당 있죠. 제1야당. 이런 거대 정당이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제 확립에 되게 유리하죠. 그리고 사표가 많습니다.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리고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있죠. 이 사표가 많기 때문에 사표를 줄이려고 나오는 게 사표가 적어지는 게 바로 이쪽에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예요. 여기는 사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쪽은 여러분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는 군소정당이 유리하죠. 즉 소수정당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단점은 군소정당이 너무 난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선거구가 커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선거할 비용이. 요 가운데만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큰 지역을 널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선거구제의 특징.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대표를 아까 결정한다고 했는데, 자, 소선거구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수대표자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소선거구의 다수대표. 다수대표에는 절대다수가 있고 상대다수가 있는데, 상대다수는 남보다 많으면 되는데, 절대다수는 과반수가 넘어가야 된다 했죠. 그다음 소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둘 이상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봤죠?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여기서 됐죠? 그다음 직능은 이거 직업을 직능단체에서 일정한 수의 대표를 이제 선출하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 비례대표는 정당이 얻은 득표에 비례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정당이 얻은 득표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정당이 한 표도 못 얻는 정당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지 규정이란 걸 둬서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그다음에 유효 투표에 3% 이상을 얻었을 때만 여러분 어떻게 비례대표에 의한 의석을 배분받게끔 이렇게 저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5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5번 문제.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여기 시민민주주의란 말이 있는데, 시민민주주의. 자, 이거 그대로입니다. 시민민주주의란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보면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대의민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관객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모든 일을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한계가 나타나게 되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과 협의를 해서 하는 이런 정책 결정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고.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 과정을 중요시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거냐? 여러분, 정책 결정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게 되면 단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한 시민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이 틀린 겁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게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이나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시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6번. 자, 6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자, 헌법의 선거공영제를 명시하. 우리나라 선거공영제 맞죠? 헌법에 있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중립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중선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죠.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소선거구의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해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인 2표제. 국회의원한테 한 표를 행사하고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이나 나머지 정당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다 한 표를 더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1인 2표제 맞죠. 19세 이상 국민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해 보통선거제도 보장. 맞는 말입니다. 자, 다 맞는데 2번만 여러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번.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여러분, 선생님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해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0인 이상.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이야? 300명이죠. 전국구, 지역구 이렇게 나눠서 지역구가 264명이고요. 그 다음 46명이 전국구 이렇게 해서 300명으로 돼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1번.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는 동의권이 있지만 이거 보세요.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없어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특별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국회는 일반 사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고 누구예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원회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구하든지 아니면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그래서 집회됩니다. 그러니까 집회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거죠. 자, 4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죠. 대표기관. 그래서 이제 대의제기구고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특히 어디를 감시하느냐?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죠.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가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는 당원제입니다. 단원제.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원제가 아니죠. 아까 봤지만 지역구 의석이 246석이고요.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고 의장이 1명, 부의장이 2명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아까 위원회 제도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상임위원회 16개,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문특별위원회. 그 다음 여기 보면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교섭단체라 부르죠. 교섭단체. 그리고 이 교섭단체의 장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내총무다 이렇게 불러요. 원내총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이 국회에 관한 권한도 국가직에도 출제가 됐고 올해도 이제 사회복지직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 아셔야 됩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헌법에 관여하고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정에 관해서는 조세의 종목하고 여기가 종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율을 결정하죠. 조세법률주의. 그 다음 예산안의 심의 확정 결산 심사. 그 다음에 예비비. 그 다음 국채 모집에 여기 보세요.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헌법기관 구성권 2015 구급 국가직에서 여러분 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출제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안 나왔죠. 재판관.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은 동의를 하지만 국회가 동의를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없어요. 즉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하고 대법관에 대해서도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장도 국회가 동의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명, 중선이 3명, 이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회에. 그 다음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그 다음에 선전포고라든가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 군대 국내 주둔에 대한 동의권, 그 다음 아까 여기 봤죠? 사면 중에 특별 사면이 아니라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그 다음 계엄해제 요구, 그 다음 여기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그 다음 탄핵, 심판이 아니라 탄핵 소추, 탄핵 소추, 발의, 의결을 할 수 있죠. 이런 권한들이 이제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8번으로 가죠, 여러분. 8번. 자,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이 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라. 환경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원인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건지 알 수 없을 때 각 원인자가 연대 배상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환경에 관한 것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갑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여러분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원래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이렇게 현대에 와서 수정된 원리들이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 첫째,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 이건 여러분 소유권 절대 원칙이죠. 소유권 절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그렇죠? 그다음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 자, 답은 3번이죠. 4번.
개인의 권리나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이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 자, 여러분 여기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자, 보세요, 여러분. 근대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의 재산권 영역에 뭐가 있냐면 이게 소유권 절대입니다. 소유권 절대.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의 수정 원리로 작용하는 게 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 공공. 지금 소유권 공공 복리 원칙. 이렇게 되죠. 그다음 계약에서 여기가 계약 자유 원칙. 계약 자유 또는 사적 자치. 법률행위 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 근데 이게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뀐다는 거죠. 계약의 공정의 원칙. 수정 원리. 그다음 책임에서는 여러분 고의 내지는 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쪽이 뭐가 됐다?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그리고 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나온 게 지금 금방 본 환경,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에서 소유자 책임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과실 책임의 대표적인 예들이죠. 자,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있고 현대에 와서 자, 이게 완전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 원리로 작용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또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리해 보면 소유권 절대, 소유권 공공, 계약 자유, 계약 공정,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원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죠. 자, 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만을 골라라.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답니다. 조례. 그렇죠? 이에 따라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대요. 뭐뭐시 주문인 갑은 흡연자랍니다. 흡연자. 뭐뭐시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을은 혐연자래요. 자, 갑은 흡연자고 을은 혐연자야.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갑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 맞죠? 갑의 흡연권, 그 다음에 을의 혐연권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죠.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갑의 흡연권은 이거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거고요. 행복추구권. 그 다음 이 혐연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 자, 갑은 흡연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죠. 답은 그러니까 다 맞네요. 4번이 답입니다. 4번. 됐죠?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제형법정주의죠. 자, 제형법정주의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 성문의 법률만이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법률이 포함되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 그렇죠? 그다음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걸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형법효력 불소급. 단 유리한 경우는 가능하죠. 그다음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떤지 명확하게 정해놓음으로써 이건 명확성의 원칙이죠. 명확성. 그다음 형벌법규의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유사한 성질이라 하더라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 유추해서 금지지. 해서 금지. 그렇죠? 자, 이게 제형법정주의 내용인데요. 자,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1번이 답입니다. 1번. 자, 여기서 제형법정주의 한번 보시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할지 이거를 뭐에 의해서 성문의 법률을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5가지. 관습형법 금지된다고 아까 봤죠? 그 다음 명확히 해야 된다. 아까 나왔죠? 유추해석 금지 아까 나왔죠? 3가지. 그 다음에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 됐고 적정성 그러니까 형벌과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형법정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는 반드시 성문법이어야지 관습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명확하게 하라. 예를 들어 건전한 민족 감정에 비추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설정. 이런 거는 여러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추해석은 금지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가능하다.
그다음 형벌과 범죄 간에는 어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적정성의 원칙이고요. 그다음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아까 했죠, 여러분.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 5월 1일이 있고 10월 1일이 있는데 5월 1일에는 이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0월 1일이 이때가 재판시야, 재판. 근데 8월 1일 날 법이 생겨서 이 행위를 죄를 된다고 만약에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재판시에 있는 이 법, 이 바뀐 법, 이 법을 행위시로 이렇게 소급하는 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단 소급했더니 오히려 유리한 경우는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가 지금 생겼잖아요, 여러분. 간통죄가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간통을 할 때는 죄가 됐었는데 지금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시의 법을 과거 행위시로 이렇게 소급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자, 우리 이렇게 10문제, 법과정치 10문제 받고 여러분, 우리 칠판 정리한 다음에 또 사회문화와 경제 10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11번입니다. 11번. 자, 보시죠. 자,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탐구 방법. 여러분, 사회탐구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냐면 실증적 연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 방법이 있죠. 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봅시다. 사회는 자연과 달리 다르다고 볼 때는 여러분 이거는 해석적 연구입니다. 해석적 연구. 관찰과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는 객관적 분석과 설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석적 연구입니다. 해석적 연구. 자, 개념화된 자료를 분석해 가설 검증하라.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은 이건 실증적 연구의 특징이죠. 그리고 직관적 통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화나 법칙 독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나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자. 이런 2, 3, 4번은 전부 다 이건 해석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여러분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사회현상의 탐구 방법에는 이렇게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실증적 연구는 자연과 사회가 같다라고 보는 거야.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죠. 그래서 이론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과학의 탐구와 같이 이렇게 법칙 발견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수량화 계량화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라 부릅니다. 대표학자는 콩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며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 연구하는 데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과학주의라 부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실증적 연구예요. 반대로 해석적 연구는 자연과 사회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연구해야죠. 그래서 이원론이고 주관적이고 반과학주의며 대표학자는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버라는 사람. 자, 그러면 실증적 연구 방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실증적 연구라고 하는 건 수량화 계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죠. 그리고 연역적인 추론을 합니다. 이 연역적 추론이라는 얘기는 가설이란 걸 설정을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확인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 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나 실험처럼 이렇게 수량화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해석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고 아까 봤죠?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이입적 이해를 이용하고 실증적 연구가 연역적 추론이라면 해석적 연구는 귀납적 추론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 내리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질문지나 실험처럼 이렇게 수량화 계량화에 능한 거를 이용한다면 이쪽은 참여 관찰이나 면접처럼 내면적인 것을 분석을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하죠. 여러분 실증적 연구는 순서가 가장 먼저 문제제기 주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거쳐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검증을 하죠. 그리고 설정했던 가설을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일반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대책을 수립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 이 중에 아까 봤지만 가설을 설정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 과정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연역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해석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설 검증도 안 하고요. 일반화를 안 시켜요. 그럼 해석적 연구는 가설 설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연역 과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결론 내리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적 연구를 귀납적 추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하여튼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었고요. 이번엔 12번으로 갑니다. 12번.
자, 사회화 기관의 유형별 사례로 자, 맞는 걸 찾으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사회화 기관이 나와 있는데 자, 1차면서 비공식적인 게 또래 집단,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족 같은 게 여기 들어가죠. 여러분,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은 초기 기초 사회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초기 기초. 그리고 비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초 사회하면서 부수적인 사회를 담당하는 거는 또래 집단이나 가족 같은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식이면서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가 계획적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2차적인 사회화 기관에 속하는 거. 즉 이건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세련되게 만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며 1차적인 사회화 기관, 그 다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며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이 있는데 이 직업훈련원이란 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일로 넘어가야 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 2차적인 사회화 기관에 속하는 게 예를 들면 대중매체라든가, 그렇죠? 회사라든가 기업 이런 것들은 이쪽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또래 집단이나 가족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공식이면서 2차니까 여기 맞죠. 그 다음 가족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직업훈련은 여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리을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화기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화기관. 사회화기관은요, 여러분 사회화기관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1차냐 2차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은 이건 사회화가 목적이야. 계획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해. 여기는 부수적으로. 1차는 초기 기초 사회화. 여기는 세련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육기관 그러면 교육기관 들어가면 여기죠. 공식. 교육기관. 그 다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여기죠. 교육기관. 근데 가족을 생각해 봐. 가족은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이죠. 가족은 1차야 2차야? 초기 기초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회화기관이 2차적인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 1차적인 사회화기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직장이나 대중매체나 인터넷 동호회를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초기 기초야 세련되기야. 세련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2차적인 사회화기관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즉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사회화기관에 속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차적인 사회화기관에 속하며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다음은 문화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건데 틀린 걸 찾으랍니다. 자, 두 가지가 합쳐졌더니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오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문화병존 내지는 문화공존이라 부르죠. 병존 내지는 문화공존. 그 다음 A 더하기 B가 이렇게 B로 바뀌는 거. 이걸 문화동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소멸이라고도 합니다. 문화소멸. 한쪽에 사라지니까요. A 더하기 B가 C로 바뀔 때 이걸 우리가 문화융합이라 합니다. 문화융합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러면 문화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 이게 바로 뭐냐면 전파죠. 전파가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 문화접변은 이거는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 중에 외재적 변동이거든요. 외재적 변동이 나타나려면 외재적 원인이 전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2번 가는 이건 문화병존, 문화공존이죠. 문화융합이다. 아니죠. 문화융합은 다입니다. 다 틀렸네요. 자, 3번 나는 여기죠. 문화동화, 문화소멸. 문화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A와 B가 합쳐졌는데 B만 남았다는 얘기는 A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는 정체성이 되게 약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4번 다는 문화융합인데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 독특한 메스티조. 이 메스티조 문화 안에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여러분 문화융합입니다. 그래서 1, 3, 4는 다 맞는 얘기인데 어디가 틀렸다?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화 접변을 정리해 보면요. 자, 이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건 원인에 따라 이렇게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 나눠지게 됩니다. 내재적 원인에 속하는 게 발명 발견이고 발명은 1차 발명, 2차 발명 이렇게 나눠지죠. 발명은 없던 걸 만드는 거고 발견은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재적 원인은 전파가 있는데 이 전파에는 직접 간접 자극 전파가 있지. 자, 이 외재적 원인인 전파가 있으면 뭐가 나타나냐? 외재적 원인인 전파가 있으면요. 외재적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명이나 발견이 있으면 내재적 변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문화 체계 내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내재적 변동이라 부르고
외재적 변동은 상이한도 문화 체계가 장기간 접촉을 할 때. 자, 상이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파가. 그렇지? 자, 여러분 변동의 정도에 따라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건 변동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문화병존, 문화동화, 문화융합으로 나눠지는데 이 문화병존은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 동화는 A 더하기 B가 A 또는 B, 융합은 A 더하기 B가 C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얘들이 뭐에 속하는지 병존인지 동화인지 융합인지 어떤 얘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 나갔더니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고 한정식집도 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병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키를 얘기할 때 아니면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거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몇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면이다 이런 말 안 쓰죠, 여러분. 그러니까 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동화,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화융합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이 C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융합은. 예를 들어 김치버거. 김치버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김치버거라고 하는 건 병존이 아니에요. 김치버거라고 하는 건 새로운 발명에 나타난 건데 김치는 우리 거고 버거는 서양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문화융합이 되는 거예요. 문화융합.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자, 이 14번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게 뭐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독립된 인격체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했더니 일정한 유형의 사회관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형화돼서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회구조라고 불러요. 사회구조. 수많은 사회관계가 정형화돼서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 이걸 사회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사회구조라고 한다. 이 의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하는 게 한 방에 만들어졌냐 쌓여서 만들어졌냐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사회구조의 첫 번째 특징이 역사성이라고 불러요. 역사성. 쌓여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친구는 침 뱉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인사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잖아요. 자율이야 강제야. 강제성을 띱니다. 사회구조는.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구성원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5명이 결석을 했어. 그리고 3명이 나가고 또 새로운 3명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 인사하는 틀은 바뀔까 유지될까? 그대로 있잖아요. 구성원이 바뀌어도 계속 갑니다. 이게 지속성. 네 번째, 서로 간에 나는 들어오면 여러분이 인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선생님이 들어오면 인사한다고 서로들 생각을 하고 있죠. 상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정성. 안정하다 보니까 어때?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 가능. 다섯 번째, 여러분 학생하고 선생님 중에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과연 이 구조가 계속 갈까요? 바뀔 수도 있을까요?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자, 저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이러고서 이제 수업할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지. 변동성이라고 해요. 이 5가지가 여러분 사회구조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러면 여기 미시다. 여러분 미시는 상호작용을 다루잖아요. 여러분. 사회구조를 다루지 않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한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지속성. 그리고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쉽게 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고 변하긴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죠.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이용해 자 얘기했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서로 안정적이다. 개인의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힘. 강제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인 거예요. 4번. 이건 그냥 개념을 외우세요, 여러분. 사회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사회문화의 마지막 문제죠. 자, 문화 파트가 또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자, 봅시다.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방식도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고방식 못지않게 합리성을 지닌다고 언급을 했다. 그는 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고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거 문화상대주의죠. 문화상대주의. 그럼 문화상대주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문화절대주의죠. 그리고 문화절대주의에 속하는 게 2가지가 있겠죠.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주의가 있겠죠. 사대주의. 그치? 자,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족에게 출산 후 적어도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라고 남녀의 관계를 금하는 관습이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사고인들은 대다수가 야만적이며 무지하다고 비판을 했대요. 그러나 사실 이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단백질 결핍증인 콰시오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문화 상대주의.
자, 동그라미 기억 같은 시각은, 동그라미 기억은 뭡니까? 문화상대주의죠. 다양한 생활 양식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아니죠.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니은은 이거죠.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도록 남녀관계 금하는 관습. 관습은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 여러분, 사물이나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 이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은 이건 물질 문화예요. 물질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요. 문화라고 하는 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질 문화와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 당연히 나눠지겠지. 물질과 비물질로. 그리고 이 미물질 문화에 속하는 게 관념 문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 문화. 이 관념 문화에 속하는 건 예를 들면 이야기라든가 신화라든가 전설 이런 게 여기 들어가고, 전설. 제도 문화에 속하는 건 여러분 법이라든가 관습 이런 거, 법이라든가 관습, 예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 이건 물질 문화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니은은 물질 문화다. 여러분 이 관습이기 때문에 이건 비물질 문화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니은은 관습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D급과 같은 경우는 요거 서기인들이 대다수가 야만적이면 무지하다고 비판을 했대. 이 관습에 대해서.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 아니죠.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이에요. 서구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 따라서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오히려 강화되지.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이니까. 맞는 거는 3번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화라고 하는 걸 보자. 자, 문화. 문화라는 게 있는데 문화가 나라마다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경우에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의 특성. 그럼 이 특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고요.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데 문화의 특성을 인정하는 걸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예를 들면 여아를 살해하는 풍습 같은 게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아 살해 풍습. 자, 이런 여아를 살해하는 풍습까지도 인정해 주자는 건 이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건 경계해야 될 테죠. 인간의 존엄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다음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거에 문화 절대주의가 있는데 이 문화 절대주의에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확립할 땐 좋죠. 그러나 단점은 고립에 빠지지, 고립. 사대주의는 남의 것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 문화 수용할 땐 좋아요. 그러나 단점은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15번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5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사회문화 문제였고, 이제 16번부터는 바로 뭐냐? 이거는 이제 경제 문제죠. 자, 첫 번째 경제 문제. 거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은 어떤 나라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변화다. 여러분 이 실질 GDP가 뭔지 명목 GDP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명목 GDP라고 하는 건 해당 연도를 가지고 GDP를 환산한 거고 실질 GDP는 기준 연도로 바꾼 겁니다. 기준 연도로.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만 원짜리 강의료를 받고 10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예를 들어 100명을 가르쳤다고 해보자. 그럼 지금 현재 GDP가 얼마냐면 100명에 10만 원짜리가 100명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이겠네. 1000만 원.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2014년이었다고 해보자. 근데 이제 2015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수강료가 20만 원으로 뛰었어. 근데 학생은 만약에 100명 그대로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요게 뭐냐면 요게 명목 GDP입니다. 명목. 근데 여러분 2014와 2015에 수강생 수는 변함이 없는데 뭐만 뛰었습니까? 수강료만 뛰었죠. 그러니까 이 수강료를 2014년도 기준연도로 바꿔봐라. 그럼 여러분 금액이 2천이 아니라 얼마가 되느냐면 다시 1000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준연도로 환산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실질 GDP야.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냐면 화폐 가치와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GDP 디플레이터. 이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지수인데요. 물가지수인데요. 명목 GDP를 명목이 아니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곱하기 100. 이게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예요. 만약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면 여러분 이건 물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분모분자가 같으니까 전체값이 1일 거 아니야.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 나오겠죠? 100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물가가 안 뛰었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실질이 100인데 명목이 120이라고 해보자. 그럼 100, 100이 약분되고 얼마입니까? 20%가 120이 나오니까 120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20%가 상승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질이 100인데 명목이 80이라고 해보자. 그럼 약분되고 여러분 80이란 값이 나오죠. 80. 80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어때? 물가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라는 거야? 100이 기준이야. 100이. GDP 디플레이터는. 자, 그러면 한 번씩 풀어봅시다, 여러분. 2012 이후 이 나라 화폐 가치는 낮아졌다. 여러분 2012 이후를 보니까 보세요. 명목 GDP는 그대로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명목 GDP고 여기가 실질 GDP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명목 GDP가 그대로거든요. 근데 실질 GDP는 계속해서 커져요. 그럼 이 전체 값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건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점점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2012에서 2013으로 가면 갈수록 물가는 점점 하락을 한 거야. 자, 물가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물건의 값이 싸진 거야.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는 높아지지. 다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이 기계가 이 리모컨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50만 원의 가치로 떨어졌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100만 원을 가지면 이거를 두 개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죠? 자, 2013과 2014 여기 두 군데 경제 성장률은 같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구해요. 경제 성장률은 이거부터 먼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그러면 이건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말해. 근데 실질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이 경제 성장률 이걸 구하는 공식이 이게 뭐냐면 전년도의 GDP, 실질 GDP겠죠? 분의 금년도의 GDP에서 전년도의 GDP를 뺀 거에다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이야. 여기서 GDP는 전부 다 실질 GDP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13과 2014. 자, 2012에서 2013으로 왔더니 실질 GDP가 52에서 53으로 뛰었습니다. 100억 달러 빼고 생각을 할 때 50에서 53이 됐어. 그럼 1만큼이 커졌죠. 근데 2013에서 2014는 53에서 54니까 또 1만큼이 커졌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금에서 전을 뺀 이 분자는 얼마냐면 1이야 다 1. 그런데 전이 여기는 52인데 여기는 53이죠. 그렇잖아. 52분의 1 내지는 53분의 1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률은 어디가 큰 겁니까? 52분의 1하고 53분의 1 중에 이쪽이 더 큰 거죠. 2013과 2014의 경제 성장률은 같다가 아니라 2013이 더 큰 거지. 그렇죠? 다시 분자는 전부 다 1입니다. 1. 그렇죠? 1. 왜 1이야? 금에서 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다 1로 나가는데 전년도의 GDP가 2013 쪽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2013 쪽은 여기는 52분의 1이고 여기는 어때요? 53분의 1이 되거든요. 52분의 1, 53분의 1. 그럼 52분의 1이 더 값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013의 경쟁률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틀렸고요. 2013의 물가는 2014의 물가보다 높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이 전체 값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가는 하락하는 거거든요. 물가는 하락하는 거니까 2014의 물가가 높죠. 답은 3번이네요. 2013의 1인당 실질 GDP. 여러분, 1인당 GDP를 구하려면 이거는 실질 GDP. 여기 구해졌잖아. 100억이니까 5,400억 달러잖아. 이 5,400억 달러를 뭘로 나눠야 되면 인구수로 나눠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인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4번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밖에 안 됩니다. 3번. 자, 여기서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뭐라고 여러분?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 곱하기 몇이다? 100이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GDP 디플레이터면 물가지수다. 명목을 실질로 나눈 거 곱하기 100.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제 관계래요. 그리고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 적용이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우상향 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야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 두 개가 대체돼. 자, 기업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이 뭐냐? 자, 닭고기 가격이 만약에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닭고기 가격이 뛰면 닭고기의 자, 여러분 가격이 변할 때는 그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이 변화예요. 수요량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닭고기 가격이 뛰면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닭고기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량이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닭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자, 수요량이 감소하면 자,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서로 대체제인데
닭고기 가격이 뛰어서 닭고기의 수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죠. 이건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닭고기의 가격이 뛰면서, 즉 대체재의 수요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돼지고기 가격은 어때? 자, 이게 지금 닭인데, 닭 시장인데 이번에는 뭘 보느냐? 여기는 돼지고기 시장을 보자. 여기도 당연히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양일 텐데,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해서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해서 닭고기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요가 증가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어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여러분. 따라서 수요량 감소, 수요의 증가,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 돼야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이 그림에 이게 수요선이에요. 수요선인데 수요선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건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소비자의 소득, 이건 가격이 아니잖아요. 연간 재화의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잖아.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예상, 소비자의 재산, 광고, 소비자의 숫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일 때는 전부 다 뭐가 변하나요? 이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야. 수요의 변화. 아셨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 소비자의 소득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자, 연관재 중에 보완재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보자. 보완재의 가격이 뛴다면 사람들은 보완재를 안 먹겠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도 안 먹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죠.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대체재를 안 먹고 이 해당 재화를 먹으니까 해당 재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죠. 독립재는 관련이 없는 재화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기호가 생겼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소비자의 예상이 만약에 가격 상승을 얘기했다. 가격의 상승을 예상했다.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하면 수요 곡선은 가격이 이제 내일이면 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더 많이 사놔야 되겠죠.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소비자 재산이 늘면요. 이것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광고를 많이 하면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소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할 때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부른다. 됐죠? 이 내용은 이제 17번에 출제한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18번입니다. 여러분 18번. 자, 밑줄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밑줄친 정책은 요거죠. 양적 완화 정책. 요걸 얘기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 자, 밑줄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2007에서 2009의 금융위기 이후 2007에서 2009년이면 여러분 이건 언제냐면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생겼을 텐데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여러분 더블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경기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올라가려다 다시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더블딥이라 불러요. 더블딥. 더블딥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가. 이미 막대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 여러분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국채 있잖아, 국채.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매입.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국채 매입을 하는 거야.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 보세요.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가 국가에서 은행한테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나가버리잖아. 그럼 국채는 바깥으로 나가 있고 돈이 들어와 있죠. 근데 국채 매입, 발행했던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가 안으로 들어오고 돈이 바깥으로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건 국채 매입을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통화량 증가. 자,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할인율을 인하시키는 거나 아니면 재할인율의 인하나 지급준비를 인하시키는 것과 같은 취지의 정책이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맞고요. 미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이 되죠. 맞는 말이죠. 국채 매입.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실질 이자율이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물가가 뛰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야 돼. 이걸 빼야 돼요.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실질 이자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죠. 감소. 답이 3번이죠. 틀린 거.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려서 이 나라 물건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이 나라 물건이 비싸진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통화량이 증가했죠? 지금 돈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가. 돈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의 가치가 있었잖아, 원래. 우리나라 돈 1,000원의 가치가 있었다. 근데 미국 돈이 지금 많이 풀려서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그럼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달러가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1,000원어치 물건을 사갈 수 있었는데 이제 1달러 가져와야 500원어치밖에 물건을 안 사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1,000원 가져가면 1달러어치 물건을 사는데 이제 500원만 가져가도 1달러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하죠.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해.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은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미국의 수출이 증가. 됐죠? 자, 그래서 미국 달러는 구매력이 낮아진다. 여기 보세요.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1,000원어치 살 수 있다가 1달러 가지고 500원어치밖에 못 사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낮아지죠.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렇지?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자, 재정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화정책이 있죠. 요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 요거는 은행이, 중앙은행이 합니다. 이건 정부가 하고요. 자, 흑자 재정이 있다. 이걸 긴축 재정이라고 불러. 흑자라는 건 돈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안 쓴다는 얘기지. 나가는 걸 줄였다는 얘기야. 정부 입장에서. 그럼 이건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즉 받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균형 재정 상태에서 봤을 때는 세율을 어떻게 해라? 인상시키면 된다. 그렇죠? 그래야 긴축이지. 정부 지출은 줄여라. 자, 확대는 반대겠죠, 여러분. 확대는 반대입니다. 확대는 적자 재정인데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성장. 그러니까 세출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은 어떻게? 인하해야지. 정부 지출은 확대하고.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거 보면, 자, 만약에 긴축을 했다. 그럼 돈을 안 푼다는 얘기거든. 이건 물가를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감소시켜야죠. 통화량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돼.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에 돈이 들어오겠죠. 이자가 비싸니까. 자, 그리고 지급준비율이나 제한율을 인상시키거나 국공채를 어떻게 매각을 해라. 그러면 돈은 들어온다. 그리고 안 풀린다. 이 얘기고. 확대 재정 정책, 확대 통화 정책은 이건 경제 성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통화를 늘리려면 금리를 인하시키면 되죠. 금리를 인하시키면 예금해봐야 이자가 별로 안 비싸니까, 이자를 별로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라는 거야. 통화량 증가시켜야죠. 지준율이나 제한율은 전부 다 인하시키면 되고, 국공채 아까 봤죠? 여러분 매입을 하면, 국공채 매입하면 국공채가 정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금융정책은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적 규제와 질적 규제로 나눠집니다. 양적 규제에 속하는 게 여기는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 이게 이제 국공채 매입이나 아니면 매각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거고, 지준율이나 제한율은 같이 움직여요. 지준율이나 제한율을 올려버리면 돈이 적게 풀리는 거고, 이걸 내려버리면 돈이 많이 풀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질적 규제는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어촌 산업의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19번. 자, 다음 글은 가격 하한제. 하한제의 반대는 상한제겠죠. 가격 하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 공급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기업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이 뭐냐? 가격 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 수준이 너무, 자, 가격 하한제와 상한제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인데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양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이 지켜진다고 했기 때문에 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균형이 여러분 여기거든요.
가격 상한제는 여러분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 설정을 해요. 그럼 가격 하한제는 여기다 설정을 해요. 이렇게 가격 하한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 예를 들면 P스타, Q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균형보다 높은 데다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급자하고 소비자 중에 누가 좋아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공급자는 좋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소비는 이것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나타나겠죠. 초과 공급이. 자, 그래서 가격 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 수준이 너무 높다 낮다 낮을 때지. 낮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 가격이 유효하다면 시장에서는 초과 뭐가 나타난다? 공급이 나타나죠. 초과 공급이.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됐죠? 자,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그림을 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자, 균형 가격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균형 가격이 P0, Q0야. 근데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 P1이라고 이렇게 P1. 이게 바로 뭐냐? 가격 상한제야.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는 여러분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낮아졌으니까 소비자가 좋은 거 아니야? 소비자는 여러분 이만큼을 소비하려고 해요. 근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공급자는 나빠요. 그래서 요만큼만 공급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초과 수요가 생긴 겁니다. 초과 수요가. 그럼 초과 수요가 생기면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거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만큼을 누가 가져가느냐? 요만큼을 여러분 생산자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럼 생산자는 원래 요만큼만 받아도 됐는데 이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생산자 잉여야. 생산자 잉여. 잉여. 그리고 소비자는 여러분 원래 요 가격일 때는 이만큼까지 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요 녹색 부분이 이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소비자 잉여. 근데 원래 가만히 국가가 놔두고 가만히 있었다면 원래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와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생겨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는 바람에 지금 요만큼이 날아가 버렸어요. 요만큼이. 요 삼각형만큼이 날아갔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손실이야. 알겠죠? 국가가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가 생겨야 되는데 국가가 나섬으로 인해서 이만큼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가격 상한제. 반대로 가격 하한제는요. 가격 하한제는 균형보다 여러분 균형 가격이 W0, Q0잖아,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가격 하한제거든요. 가격 하한제. 가격 하한제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W1에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W1에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여러분 공급자는 좋아요. 이만큼 하려고 해요. 근데 소비자는 비싸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초과 뭐가 생겼다? 초과 공급이 생깁니다. 초과 공급이. 그리고 초과 공급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거래는 사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뭐가 생겼냐?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고요.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예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만큼은 사회적인 손실이죠. 여기 이제 손실, 사회적인 후생의 손실. 그다음 이 부분이 뭐야? 이게 생산자 잉여, 그렇죠? 그다음 이 부분이 뭐야? 여기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 됐죠? 이 가격 하한제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자, 20번. 환율의 변동의 요인. 자, 요인. 일단 환율 변동의 방향. 그 다음에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게 뭐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낸대요. 아래 기술대 변화 이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 국내의 금리가 올랐다고 해보자, 여러분. 자, 이게 환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급이 있고 여기가 수요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균형 환율이 있겠죠. 환율. 여기 거래량입니다. 그럼 원래 환율은 이렇게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 환율이고 이게 균형 거래량일 텐데 보세요. 국내 금리가 올라버리면 국내 이자가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외국에 있는 돈들이 우리 은행으로 오겠죠. 왜? 국내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 은행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잖아.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야 이자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죠. 이렇게. 자,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환율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하락을 하죠. 환율을 하락을 해. 그러니까 이거 환율 인하지, 인하. 환율이 하락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자, 보세요. 1달러가 있는데 이게 1달러가 1,000원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환율이 하락하면 5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원자재 수입 기업은 1,000원 가져가서 1달러어치 원자재 살 수 있었는데 이제 500원만 가져가도 1달러어치 원자재 살 수 있으니까 원자재 수입 기업의 채산성은 상승하는 거죠. 좋아지는 거지, 좋아져.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국내 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율은 하락한다. 맞는 말이죠? 하락했죠? 달러화를 차입한 기업, 여러분 달러를 지금 빌렸다는 거야. 달러를 빌렸어. 달러를 빌렸으면 이자를 달러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0원을 가져가면 1달러 이자를 줬었는데 이제 500원만 가져가도 1달러 이자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 차입, 빌린 기업의 이자 부담은 감소하는 거죠.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국내 물가가 뛰었다. 여러분,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국내 물가가 상승을 하면 자, 여기 또 그려 봅니다.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환 시장이에요. 여기 환율이고 여기 거래량. 자, 균형 환율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 물가가 뛰어버리면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비싸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려고 하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산다는 얘기는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 줄어들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감소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비싼 우리 물건 사지 않고 싸진 외국 물건을 사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때야 돼? 수요가 증가해야 돼.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로. 그럼 환율은 인상돼 버리죠. 자, 그래서 국내 물가가 뛰면 환율은 인상돼. 맞아. 그럼 환율이 인상되면 여러분 1달러가 이렇게 500원, 1,000원일 수도 있는데 이게 1달러가 2,000원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달러화를 빌렸던 기업의 이자 부담은 이제 1,000원 가져가면 1달러 이자 줬는데 2,000원 가져가야 되니까 이자 부담은 증가하죠. 증가. 여기가 틀렸죠.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인상된다고 했죠. 그리고 원자재 수입 기업은 자, 1,000원 가져가면 1달러어치 원자 샀는데 이제는 2,000원 가져가야 1달러어치 원자재를 사니까 원자재 채산성은 하락하는 건 맞죠. 이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항을 다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인 이론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념 확실하게 하시고 정리 잘 해나가면 앞으로 다가올 나머지 시험들도 아마 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